네, 볼비 애착 발달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전애착 단계라고 해서 보통 6주에서 12주까지 걸리는 시기에 일어나는데 생후 6주에서 12주까지예요. 이때 아기는 미소, 울음, 눈 마주침과 같은 사회적 신호를 통해 주변인에게 돌봄을 이끌어낸다. 결국은 좋을 때 웃고 그 다음에 배고프거나 자기 욕구 불만 있을 때 울거나 그리고 엄마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면 주변인들이 아기를 돌보게 되고 이것을 사회적인 신호로 인지를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변인들과 상호작용이 늘어나면 그들이 얼굴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엄마 목소리, 엄마 냄새, 행동 특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특별한 애착이라기보다는 그 애착 전의 단계라고 해서 본격적인 애착이 시작되지는 않아요. 본격적인 애착은 애착 형성 단계라고 해서 12주 이후에 즉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기들이 친근하게 보호해주는 성인, 즉 엄마나 아니면 자기를 돌보아주는 성인에게 미소를 보내거나 인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를 하고 또 그것을 기대합니다. 애착 형성 단계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애착이 형성되지만 그것이 약간 제한된 수준으로 일어나는 생후 2년까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애착을 형성해서 소수의 사람들과 굉장히 깊은 애착이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만 안긴다든지 아니면 엄마 떨어지게 되면 강하게 저항한다든지 6개월에서 이 생후 2년까지의 이 시기에는 낯가림 현상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내는데 모르는 성인을 봤을 때 굉장히 울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이때 애착 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아동의 인지나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 이 상호적 애착 단계가 돼서 결국은 이제 뭐 본인의 애착도 표현하고 또 애착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계획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애착 또는 자신의 애착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볼비의 연구를 이어받은 에인즈월드라는 학자가 이 사람은 애착에서의 개인차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인즈월드에 의하면 애착 유형이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한 개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인즈월드는 책에 나왔다시피 어떻게 이 애착을 그 유형화했느냐 하면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그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어요. 낯선 상황 실험은 장난감이 있는 실험실에 엄마와 아이가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이 들어가고 얼마 있다가 엄마는 그 방을 떠나고 아이와 낯선 사람 둘만 있게 놔둡니다. 15분 정도 지난 후 엄마가 돌아오고 아이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과 있게 되는 상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애착 형성을 유형화한 게 이제 에이즈월드입니다. 그래서 실험 상황은 아시겠죠? 장난감이 있는 실험실에 엄마와 아이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엄마가 나가고 낯선 사람만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먼저 연구 대상의 65%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아동이 연구 대상의 65%를 차지하는 유형은 무엇이냐 하면 안정애착형입니다. 안정애착형은 어머니가 없어도 자신의 어머니가 있으면은 굉장히 뭐 편안하게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떠난다고 해서 더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안정적으로 애착을 보이는 거죠. 이 나머지에 비해서는 이 안정 애착형이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안정으로 보인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머니가 있을 때 더 잘하고 어머니가 없을 때 덜 잘 놀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애착 그 반응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안전한 보금자리로 어머니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주위를 탐색한다. 아무래도 이때 안정 애착형 아동이 보이는 것은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또 어머니가 떠났어도 굉장히 그 회피나 아니면 저항 애착형에 비해서 또는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전과 비슷한 애착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부터 불안정 애착형이 나타나는데 회피 애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의 한 20%를 차지합니다. 이 유형의 유아들은 어머니를 그야말로 애착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방을 떠나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방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도 무관심하고 모른 척한다. 결국은 이 경우에 이 유아들이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어머니와의 애착을 느끼지 않는 애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세 번째 유형은 저항 애착형인데 어떻게 보면 어머니에게 너무나 밀착되어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 애착형은 연구 대상의 10%에서 15% 정도 해당되지만 어머니가 방을 떠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옆에만 붙어 있는 행동을 보입니다. 즉 어머니 옆에만 붙어 있다는 거는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어머니가 떠날까봐 불안해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면 심한 분리불안 증세를 보인다. 이 경우에는 굉장히 울거나 불안해하거나 아니면은 떼를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분리불안이에요. 어머니가 떠나면 굉장히 분리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이 저항 애착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어머니가 돌아오면 어머니에게 분노를 보이고 어머니를 밀어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회피 애착형과 저항 애착형의 약간 그 혼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혼란스러운 애착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연구 대상의 5 내지 10%밖에 안 되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어머니가 떠나면 또 분리 불안을 보이다가도 어머니가 돌아오면 굉장히 어머니를 회피합니다. 얼어붙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접근하거나 먼 곳을 쳐다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항과 회피가 합쳐진 굉장히 불안정한 애착의 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애착 유형을 알고 있어야 가령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1학년 경우에 처음으로 학교에 오게 되는 경우에는 어머니와 떨어져서 오랜 시간을 있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아이일수록 이런 애착의 어떤 불안정의 유형을 보일 수가 있어요. 각각의 애착 유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분리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때의 그 핵심은 결국은 어머니가 돌아오고 모든 것은 원래대로 될 수 있다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을 처음 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데려다 주고 나서 굉장히 울면서 어머니를 찾는 아이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에 어느 정도 얘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교사가 파악하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교사가 아주 그 아이의 울음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관심해도 안 되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울다가 그친 다음에는 장난감을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무슨 놀이를 해서 관심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을 돌린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엄마가 다시 데리러 온다. 또는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끝나면 엄마한테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아이들의 기대가 형성이 되면 점차적으로 그 분리불안 증세는 없어진다고 해요. 길어야 뭐 일주일. 근데 어머니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까지 가지 않고 한 두세 번만 이런 경험을 해도 그 다음부터는 딱히 어떤 저항이나 회피 없이 안정 애착형으로 어머니가 떠나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또는 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그렇게 분리불안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계속 남아서 울거나 아니면 일주일이 넘어도 1시간 이상씩 어머니와 떨어졌을 때 울고 그러면 얘는 이제 분리불안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어머니와 같이 좀 점차적으로 어머니에게서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다른 특별한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정서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기분이나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이 정서에 상당 부분 인지적인 것과 표현하는 행동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는 뭐라 그러냐면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 번지 점프대에 서 있다면 이것은 번지 점프대에 서 있다는 것이 정서랑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두근거리는 가슴은 생리적인 각성이고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질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번지 점프라는 것은 인지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리겠다 아니면은 그 불안해서 못 뛰어내리겠다 포기하는 것 뛰어내리거나 포기하는 것은 어떤 표현 행동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번지 점프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에 대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경험도 인지적인 경험일 수 있거든요. 예컨대 번지 점프에서 성공했을 때는 성취감을 느껴서 다시 할 것이다라는 다짐이 생기고, 포기하고 돌아섰다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생리적이고 인지적이고 또는 우리가 그야말로 정서적, 행동적인 어떤 것들이 모두 연합을 해서 정서라는 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정서 발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기 때부터 우리는 정서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중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정서도 있다 그래요. 이건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데, 행복하다든지 분노를 느낀다, 놀람, 혐오, 기쁨, 슬픔, 이런 게 있죠. 인간의 기본 정서라고 해서 189쪽에 각각의 정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기들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기쁨이구나, 이런 경우에 슬픔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선천적으로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예컨대 혐오, 아기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코에 주름이 지고 윗입술이 올라가며 혀를 내미는 것으로 우리가 얘는 혐오 정서를 표현하는구나를 알 수 있죠. 분노 같은 경우에 아기 표정을 보면 굉장히, 이것은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사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화난 표정이죠. 눈썹이 아래로 처지고 눈이 고정되며 입은 모가진다. 공포, 눈썹이 수평을 이루면서 안쪽 위로 오그라들고 눈꺼풀이 올라오면 입꼬리가 수축한다. 네, 굉장히 잘 관찰을 해서 아기들의 표정을 보고 기본 정서가 어떤 것들인지를 좀 확인을 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아기가 각각의 정서를 경험하는 발달적 시기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책에는 나와 있죠. 예를 들어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불쾌감, 혐오, 흥미,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4에서 6주 사이에 기쁨이라는 정서를 표현할 수 있고, 3, 4개월 무렵에는 분노를 표현하고, 3, 6개월에는 놀람을, 5에서 7개월 정도에는 공포를 표현한다. 점점 복잡한 정서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알게 돼요. 6에서 8개월까지는 수줍음이라는 어떤 뭐랄까 조금 고급 정서, 그러니까 복잡한 정서, 2차 정서를 표현하게 된다고 하죠. 생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수치심, 당황, 자책감, 죄책감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첫돌이 지나면서 발달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정서보다는 좀 2차적인 복잡한 정서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몇 가지 감정을 아기들이 선천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아기들이 이런 복잡한 정서를 알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라는 것이 이제 정서 발달의 내용입니다. 정서 발달의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서 발달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동기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보여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새로운 감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친구나 선생님,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닥쳐서 어떤 기분을 나타내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태도, 목소리 톤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가 비슷하게 보이려는 노력을,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린아이가 새로운 정서를 배우게 될 때는 결국은 자기가 잘 모르는 모호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얻는 다른 사람들의 정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것이 소셜 레퍼런싱이라고 하는 건데, 자신이 알 수 없는 어떤 반응은 누구한테 배우냐 하면 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참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이 낯선 상황에서 이 아이가 낯선 상황에서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굉장히 잘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이 많이 있는 파티에 가서 어머니가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인을 편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한 정서를 아이들도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참조로 작용을 해서 정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또 어머니가 어디 가서 불안해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면서 굉장히 분노나 공포를 보일 때 또 그러한 상황에 대한 것을 사회적 참조로서 아이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때 정서 발달에서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사회적 참조를 하는 와중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정서 경험을 할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제 인지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머니의 반응 또는 뭐 사회적 참조가 그렇게 있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어떤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뿌듯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혼자 있을 때에도 어떤 감정을 뭐 누구를 참조하지 않아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단계는 분명히 이제 옵니다. 3, 4세 경우라고 여기 나왔는데요. 정서의 이해는 그렇게 되는 거고 정서의 조절, 정서의 표현은 조금 더 고급의 이제 발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서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서 조절이에요. 이때는 보통 우리가 조절을 해야 하는 즉 표현해야 될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정서라는 것은 결국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죠. 이를테면 울어야 될 때 울지 말아야 하는 것, 또 뭐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참는 것, 이런 것들이 정서 조절이잖아요. 이는 좌절에 대한 참을성에 기초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참을성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많은 경우에 이제 좌절에 대한 뭐 참을성, 자기 통제, 좌절에 대한 어떤 감정을 많이 조절할 수 있는지가 이 자기 통제에서 온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마시멜로우 실험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셸이라는 사람이 실험한 것이 있죠. 마시멜로우를 주고 아이들은 마시멜로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먹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밖에 나갔다 올 동안 네가 이 한 개를 먹고 있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돌아와서 한 개를 더 주겠다. 즉 2개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요. 그러면 금방 먹는 아이와 선생님이 올 때까지 그것을 참으면서 자기 통제를 하는 아이는 그 4, 5살 때 실험한 애들을 나중에 추적을 해봤더니 이후에 청소년기 또는 청소년기 이후에 뭐 대학생 이때까지 아주 굉장히 건강한 발달을 그야말로 자기 통제를 잘하면 학업 성취도 높고 친구 관계도 좋고 또 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 연구자들이 자기 통제하면은 결국은 매시멜로 실험을 떠올리죠. 그런 것들에 기초를 해요. 딱히 좌절이 아니라도 내가 참지 않고 싶은 상황에서 얼마나 자기 통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화를 내고 싶은데 그것을 자기 통제해야 되고 울고 싶은데 통제해야 되는 정서 조절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이러한 참을성은 2~3살경부터 나타나서 5살이 되면 상당히 발달하는데 그 5살 아이들을 실험을 한 게 아까 그 마시멜로 실험이에요. 이때부터 부모에게 때를 쓰거나 반항하는 행동이 조금씩 감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시켰을 때 참고 그 일을 한다. 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는다. 이런 것들이 그전까지는 그냥 무작정 때를 쓰고 울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바탕에는 좌절에 대한 참을성, 즉 자기 통제에 기초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서 조절뿐만 아니라 정서를 표현하는 규칙에 대한 것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봤죠. 나는 좋아하지 않는 선물을 친구한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야 하면서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고마워라고 얘기하면서 친구한테 굉장히 기쁘게 이야기를 하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죠. 경우에 따라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방접종을 하며 웃고 있는 친구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주사를 맞는 건 아프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물어보면 웃고 있으면 얘는 웃으니까 기쁜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애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어린 아이한테는 주사를 맞으면서 웃고 있으면은 얘가 기쁠까 슬플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기쁘다고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웃는 것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정서를 표출하는 규칙을 알게 되는 고학년 학생들은 사실은 얘 아픈데 무섭지 않은 척하고 있어요 라든지 지금 아픈 기분인데 억지로 참으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 맥락을 알 수 있는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정서 표출 규칙이나 아니면 정서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이라고 아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기질과 성격입니다.